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있다 보니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총 5분이 개인 교육을 같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분이신가요? 저희가 총 14분 모집이고요. 오늘 좀 의견에 좀 날씨 관계도 있고 해서 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해가 안 뜨고 비가 오면 몸이 되게 찝찝하고 찌뿌둥하고 무겁고 힘들고 그렇게 되죠. 저도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날씨가 계속 비가 오기도 하고 하니까 몸이 무거워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몸이 힘드니까 운동도 잘 안 됩니다. 일단 이제 이 힘든 날씨에도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1시간 반 정도 제가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것들은 아마 지금 프린트한 내용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큰 내용은 변화가 없지만 약간의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분할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강연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면 기자단이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가공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강의 중에서 가장 내용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최대한 좀 수월하게 풀어보도록 하고, 아마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할 기회가 썩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지만 무리해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 이후에 충청북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주로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충청북도의 의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서 충청북도가,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다 빼곡하게 있지만 그것을 다 끄집어내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그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과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SDGs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아마 개론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좀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SDG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강의의 목표가 이해하는 거에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하다가 간혹가다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아이고. 네, 그럼 거의 60%, 참석자 60%가 지금 처음 한번 들어보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럼 누가 잘못한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트너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거와 같이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 그런 홍보 작업이 굉장히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알려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이지요. 그래서 모르면 넘어갈 수 있지만 아는 이상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갑자봐요. 제가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작게 나와서 이 슬라이드가 되게 작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에 유엔에서 체결한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2030년까지 국제사회, 그러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국제연합, 그러니까 각 국가의 연합이기 때문에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국가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도달해야 될 일가 아니라 국제사회,
여기에는 우리도 이미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모두가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목표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지요. 그 목표는 왜 생겼을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해결되어야 할 이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인포그래픽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잘 내용이 안 보여서 제가 그냥 요거 이름만 있는 걸 다시 그냥 프린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총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긴데 그냥 핵심적인 것만 뽑았어요. 그래서 빈곤을 퇴치하고 기아를 종식시키고 건강을 잘 보살피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성평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과 위생을 누리며 깨끗하고 정정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17개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될 목표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 또는 극복해야 될 과제. 이것을 그냥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지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5년도에만 2건의 채택 또는 합의 과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최종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유엔 회원 가입국 193개국이 우리 이거 달성하는 거에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다 합의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 문서가 공식 명칭이 이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라고 하는 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거 최종 보고서. 이거 하기 바로 전 단계 한 달 전에 뭐 했냐면 총회 전에 특별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 유엔 회원국들의 정상들, 그러니까 수상이나 대통령이겠죠. 이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한번 다 보는 거예요. 17개의 목표에 대해서 쫙 한번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나라가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용을 수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단계를 2015년도에만 거쳤어요. 실제로는 2012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표 단계까지 도 이렇게 특별회의나 아니면 총회를 거쳐서 결과 문서가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구속력이 강한 목표이자 글로벌 의지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유엔에서 다 모여서 우리 내년도부터 빈곤 퇴치합시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나면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걸 하기 전에 세세하게 빈곤 퇴치인데 그 빈곤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을 빈곤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누리는 사람을 빈곤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그거 빈곤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조차 다 국가의 합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각 나라마다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될 책임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정상회의 때 이런 거 수정해 주세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그걸 다 수정해서 그것을 총회 문서에 다시 수정 반영한 거예요. 최종 문서라고 하는 2015년도 10월 달에 채택된 이 최종 문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 15년 동안 국제사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자 의제이면서, 다시 말하면 각 나라마다 이행해야 할 인간과 지구와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다라고 하는, 국가 계획을 수립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논의에 하서 쭉 보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15년도 10월 달에 최종 문서에는 딱 2가지 정도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만 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꼭대기에 나와 있는, 잠깐만요. 이거가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뭐가일까? 제일 꼭대기에는 목표, 가장 골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 17개. 안 되네요. 네, 그냥 진행할게요. 이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17개의 목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17개의 목표를 다 구성하는 169개의 세부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빈곤, 어떤 형태의 모든 종류의 빈곤을 퇴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이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들 해서 국제 기준선 이하의 빈곤 가구들을 절반으로 줄이겠어 라고 하는 세부 목표들이 딱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169개까지고 이 두 가지까지밖에는 2015년도에 최종 문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각 나라마다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통계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계로 다 그것을 입증을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구나. 빈곤 퇴치가 지금 현재 계획 목표에서 한 50% 정도 달성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 평가는 다 통계 수치입니다. 그 통계 수치는 그 다음에 1년 후에 나왔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 통계 지표를 만드는 과정만 따로 이루어졌고 그 지표만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최종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것이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 241개의 지표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하고 있어 라고 했을 경우에 뭐냐면 241개의 지표, 통계의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봐야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표가 단순히 241개만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이 빈곤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도시와 지역, 시골도 달라요. 노인과 아동도 달라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도 달라요. 대륙마다 달라요. 인종마다 달라요. 이런 특성에 따라서 빈곤 퇴치가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최소한 하나의 세부 목표에 2~3개의 지표가 딸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1000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목표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사실은 거의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들어요. 그런데 17개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의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과로 지금 채택이 되어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자체가. 그만큼 내용이 많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들을 저희는 쉽게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지금 충청북도는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죠. 자, 이러한 UN 계획에 맞추어서 대한민국도 이러한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합의하고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환경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 또는 전문가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학계 다 모아서 행정관료까지 다 모아서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다 알려서 관심 있으시면 이 토론회장에 오세요라고 다 불러서 초빙을 해서 같이 원탁 토의를 어마어마하게 거의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정도의 그런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한 두세 차례 걸치고 난 다음에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KSDG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홍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KSDGS는 17개의 목표에 122개의 세부 목표를 갖고 있다. UN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UN은 글로벌 의제예요. 전 세계가 공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정말로 저개발 국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UN의 이런 SDGs는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빈곤 퇴치지요. 그 빈곤 퇴치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우선 목표는 뭐냐면
자, 국제 빈곤선 이하의 미만의 빈곤 가구들의 빈곤 인구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세부 목표예요. 이것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에서 했던 새천년 개발 목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자, 2030 의제라고 얘기했다면 그 전에도 뭔가 있다는 얘기죠. 2015년에 자, SDGs를 유엔에서 채택했으면, 개발 목표를 채택했으면 그 15년 전인 2000년에도 이런 과정을 한번 겪었을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했던 것이 새천년 개발 목표. 왜냐하면 그것이 21세기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새천년 개발 목표를 만들고, 자, 그때 포부 있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전 세계 빈곤 인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어요 라고 한 것들을 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선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보니까 그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절대 빈곤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빈곤층을 없애는 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지요. 우리는 지금 법률상으로 절대 빈곤층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최저 생계비 이하 미만의 소득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나는 지금 오늘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렵고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받지 않으면 오늘 당장 내가 굶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굶나요? 그렇죠. 동사무소에 가서 나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한 1인당 최저 생계비 50만 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 최저 생계비를 만약 50만 원을 맞췄을 경우에 내가 20만 원 번다면 그 차액인 30만 원 누가 줘야 돼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그래서 법 제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빈곤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빈곤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의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의 특성을 반영해서 SDGs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글로벌 의제는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지만 우리 KSDGs는 122개의 세부 목표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해 주시면 되지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수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030 의제가 아니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와서 지금까지 연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내가 기억하기에 나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한 말을 나 어릴 때도 들었어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은 2015년 9월 이후부터 나왔을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아마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1987년 이전까지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그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7년도에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62년도에 미국의 환경청을 만들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됐어요. 미국에서 여성 레이첼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레이첼 카스디라고 하는 여성 생물학자가 책 한 권을 냈습니다. 미국에 항상 봄만 되면 그 많은 동네에서 새들이 막 시끌시끌하게 지저귀어서 엄청 시끄럽고 복잡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동네가 조용하지? 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DDT,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해충을 죽이는 그런 약물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해충이 죽고 나무가 죽고 그것을 먹은 새가 죽고 그 곡물을 먹은 새가 죽고 해서 갑자기 너무 조용한 시골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러한 약물을 쓰는 것들, 농약을 쓰는 것 자체가
생태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평탄하게 살았다면 앞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 환경 보존을 위한 길을 가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62년도에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미국에서 환경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DDT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죠. 근데 그때 그거 없어지기까지 과정은 아시지요? 동네에서 모기 잡을 때 뭘 해요? 모기약을 막 뿌려서 그러면 하얀 연기가 막 나오면 아이들이 그 뒤에 막 따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다 해충 죽인다라고 하는 그 약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런 이슈가 62년도에 나왔고 72년도에는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책자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이제 발간이 20년 단위 또 10년 단위로 발간되는데 MIT 공대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지금 이제 100년 동안에 인구가 세계 인구가 증가할 걸 좀 봤어. 그리고 봤더니 인간은 살면서 반드시 뭘 남겨요? 인간은 항상 걸어가면 뭐가 남아요? 발자국, 탄소 발자국. 꼭 숨을 쉬면 숨 쉰 흔적을 남기고 밥을 먹으면 밥 먹은 티를 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데 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더라. 그래서 쓰레기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자원을 되게 많이 고갈하더라. 그리고 식량의 증가 속도도 보니까 지금 이 시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자원을 이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이 딱 멈춰줄 수도 있어. 그거 미리미리 대비해야 돼. 이것이 실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인 건데 그 당시에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이때 처음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화 그리고 인구 관리를 해야 될 거야 라고 할 것을 제시를 했고 이거에 힘입어서 환경 보전과 그리고 환경과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제가 막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들은 실제 62년도에 나왔던 침묵의 봄 72년도의 성장의 한계는 뭐에 대한 폐해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제초제 이런 것들 왜 뿌려요? 제초제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소출량을 늘리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간의 힘을 덜 들여서 최대한 많은 양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제초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키웠는데 벌레가 와서 다 쪼아 먹으면 실제 수확량이 적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제초제와 제충제를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근거해서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 의제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던 거예요. 72년도에 성장의 한계에 너무 쇼크를 먹어서 이런 회의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회의라고 하는 단 한 번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전까지는 뭐가 중심이었냐면 개발이 중심이었습니다. 개발은 뭐가 중심이어야 돼요? 경제가 중심이지요. 저희는 다 그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경제개발 과정에 저희는 학교를 다녔던 세대이기 때문에 개발 이꼬르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세대들인데 아마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지요. 그랬더니 봤더니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것 폐해가 실제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환경은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뭔가를 바꿔야 돼. 그 제일 처음 나온 것이 환경 보존에 대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산업화 시기에 우리는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리고 봤더니 10년 후에 환경보호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쭉 봤더니 별로 진전이 없는 거예요. 각 나라가 천원만 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다 와서 유엔에서 다 채택을 했어요. 합의하고 다 뭐 체결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면 각 나라에 와서 그걸 다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합의만 하고 국가 차원에서 안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뭔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한번 다시 촉구를 하는 겁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또 그 촉구한 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환경만 나왔다가 어느 날 보니까 환경 자체는
성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환경 플러스 개발 자체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의제야.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데 환경을 좀 고려해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의제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자,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근데 환경 보존을 하다 보니 자, 환경 보존에 대한 요구는 누가 높았을까? 보세요. 자, 우리는 환경 보존해야 돼. 어느 나라에서 많이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환경 보존 정말 해야 돼.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환경 보존해야 돼. 어느 국가가 있을까요?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서. 맞아요. 경제가 발전한 나라. 그러니까 웬만큼 산업화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미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환경이 필요해. 근데 보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남미를 보니까 자, 전 세계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밀림이 막 벌채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산소량이 약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선진국에서 산림채물 반대 금지해야지. 산불도 내면 안 돼. 그리고 인간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건전하게 환경을 유지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개발 국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무슨 소리? 그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선 저개발 국가는 뭘 해야 돼요? 나무도 베면 안 돼요. 그 나라는 나무를 베서 팔아요. 그래서 팔아서 그 돈 갖고서 그 국가 먹고 살고 있는데 선진 국가가 니네 나무 베지 마. 니네 나무 베니까 전 세계에 오존량이나 아니면 산소량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베지 마. 그러면 우리가 나무 안 뺄 테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돈 좀 줘. 주나요? 안 주지요. 그래서 선진국하고 후진국 간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합의해서 자, 그러지 말고 일단은 기본 원칙을 정하자. 그래서 개발 되게 중요해. 그런데 그 개발도 과거와 같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원칙을 이때 처음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92년도에. 이것이 아까 보셨던 의제 21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제 21은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충청북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전신이에요. 지자체는 다 의제 21이라고 하는 사무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푸른 청주 21, 광명도 무슨 광명 21, 충청북도는 청풍명월 21이라고 하는 의제 21 사무실을 갖고 있다가 바꾸게 되는 거죠. 2015년 이후에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처음으로 이때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회의를 하면서 환경과 경제를 고려한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 얘기를 했고 2002년도에 또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전 세계에서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환경을 고려하는 경제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 시민사회 파트너십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사회 발전도 필요하고 파트너십도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환경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플러스 경제가 붙고 그 다음에 사회가 붙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은 그래서 어떤 개념이에요? 사회와 경제와 환경이 통합 발전해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확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문제거리를 풀면서 푸는 과정에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제, 환경이 통합이 되면서 2012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갑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 목표를 17개로 만들었고 이것을 우리가 2030 의제라고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거의 5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막 얘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숨가쁘겠어요. 그러니까 숨가쁘니까 숨가쁘게 가지 말라고 이것도 안 넘어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잠깐 쉬는 타임을 갖자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1987년도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온 보고서입니다. 용어입니다. 개념 정립입니다. 87년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고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입니다. 한 세대는 몇 년입니까? 한 세대는? 네? 한 세대가 몇 년인지 한번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또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 자, 한 세대가 100년이다, 아니다, OX? X 나왔습니다. O라고 하시는 분. 한 세대 100년이야 하시는 분 계세요? 자, 2000년에 새천년 개발 목표가 나왔다고 했지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000년은 21세기라고 했지요. 네. 자, 한 세기가 100년이지요. 저는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네. 20세기에 저는 교육을 받고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지요. 한 세대는 30년.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기까지의 과정을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미래 세대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최소한 30년 후 이후를 봐야 되는 거예요. 30년 후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아들이나 손자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필요, 욕구지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50년 후에 30년 후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전 세대인 우리가 부모 세대가 다 써서 우리가 지금 휘발유가 필요한데 휘발유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아.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지금 휘발유를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앞으로의 필요한 자원을 내가 다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난 지금 정말 너무나 휘발유가 필요하지만 휘발유를 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참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너무나 불행해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 내일도 내가 지금 내일 내 생명이 담보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지속 가능한가? 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지 않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속 가능한 삶은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행복하고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지만 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갖게 하는 것, 능력을 만드는 것, 그것을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해요 라고 하는 정의를 이때 87년도에 내린 거예요. 87년 이후부터 저희가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87년도에 이런 개념을 만들고 이것을 원칙,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 92년도에 리우 회의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원칙과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의제 20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의제 20일을 20년 동안 추진하다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전향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012년도, 2015년도에 쭉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 놨어요. 보시게 되면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전문이에요. 이 전문만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왔습니다. 자, 공식 보고서의 명칭은 이겁니다. 세상의 변혁 또는 세계의 변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변화해야 해 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변혁을 요구하는 행동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자, 이 서문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나오지요. 본 의제, 의제는 지향성이에요. 본 의제는 사람,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야 돼. 그리고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사회 구성이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지구 환경이지요.
이 지구상에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 자체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번영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경제적 번영 또는 개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의제는 사람과 지구와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야 라고 하는 저각의 의제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형태의 빈곤을 없애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최대 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요? 빈곤이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에 어떤 저해 요인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빈곤일까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빈곤하면 무기력해져요. 일도 못해요. 그리고 빈곤하면 자원을 활용할 수 없고 남용할 수 없고. 빈곤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돈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막 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갖고 와야 되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빈곤의 폐해.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제 21에서는 뭐냐면 이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빈곤으로 인한 무분별한 자원의 남용과 포획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자본을 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일할 수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회조차 없어요. 이것이 빈곤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 밑에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회는 뭐도 없어요. 심지어 복지제도도 없어요. 어떤 사회도 개인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버려두지 않지만 각 개인이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자본도 없어, 자원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면 이런 사람을 내버려두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걔를 방치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의 존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빈곤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서 도토리를 다 캐오거나 산나물을 다 캐오거나 너무 추운데 땔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다 땔감을 다 나무를 다 베서 땔감을 다 쓰거나 당장 내가 내년도에 심을 씨앗을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심을 수 있는 씨앗마저도 올해 내가 지금 다 먹어버리는 이 상황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빈곤의 퇴치가 돼야 될 가장 큰 목적이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지만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빈곤은 정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다 협력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마지막에 뭐예요?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유엔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의 60년, 70년간의 그런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잘 성공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자랑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 결과가 공평하지 않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1년부터 유엔에서는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해서 전 세계 빈곤 인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어. 그리고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 아프리카의 그런 말라리아나 이런 그 HIV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다 없애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절대 빈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공을 했어요. 그것은
조기 목표를 달성을 해서 약간 기준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평한 형태의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다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얼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쭉 지역별, 대륙별로 보고요. 그리고 성별로도 봤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자,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 가기까지가 도시에 있는 아이들하고 시골에 있는 아이들하고 누가 더 학교 가기가 쉽겠어요? 어릴 때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시골 아이들은 일단 시골은 뭐가 없어요? 예, 시골의 특성은 도시보다 인구가 밀집되지 않았어요. 그 땅은 넓어요. 그죠? 땅은 넓은데 인구수는 도시보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 학교가 하나씩 있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아주 새벽부터 나와서 걸어가야 돼요. 시골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도시는 땅덩어리는 좁은데 인구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밀조밀하게 학교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았던 아이들은 그냥 한 20분,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학교를 초등학교 그 시골 아이들은 거의 1시간, 2시간을 걸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것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이게 도시하고 시골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형평성이 맞지가 않더라. 그리고 학교를 보내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개발 국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내겠어요? 딸을 보내겠어요? 아들을 보내겠어요? 취업하기가 좋은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더라.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훨씬 더 많이 교육을 받더라.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를 가는데도 중학생의 성비가 남자가 예를 들면 90이면 여자는 10명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취업을 한 걸 보니까 여자아이는 여전히 돈을 못 벌고 남자들만 죽으라고 나가서 돈을 벌더라. 그래서 보니까 가구의 경제적 책임은 남성만 지게 되더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구나. 이것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발전됐지만 그 발전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 남자가 이만큼 걸어가면 그만큼 여학생들도 따라와야 돼. 학교를 가야지. 그리고 도시에 학교가 10개가 지어졌으면 시골도 그거만큼 학교를 지어서 더 많이 지어서 시골 아이들도 더 편하게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선진국이 먹을 것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후진국은 저개발 국가는 먹을 게 없어. 라면 가급적 좀 음식을 나누어서, 식량을 나누어서 저개발 국가도 골치아끼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자, 이런 과정에 어느 누구도 배제가 되면 안 돼. 딸이라고,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아니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 또는 이슬람 교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개발 과정에서 배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뒤처지는 이가 없게 같이 발전합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30 의제 캐치프레이즈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뒤처지는 이가 없게 할 것.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지속하는 발전의 원칙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빈곤퇴직 굉장히 중요해. 그 과거 15년의 경험을 봤더니 소외되는 이가 있어. 이거 다 한번 다 커버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있어. 그 새로운 목표는 지속하는 발전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야. 우리의 경험상으로 봤더니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발전하는 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도 이 지속가능 발전의 3가지 원칙을 적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그 전에 MDGs라고 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가 15년 동안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거 봤더니 소외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참여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더라. 그리고 경제, 사회, 환경이 다 필요한데 봤더니 지난번 15년 전에 그 새천년 개발 목표는 경제에 대한 목표가 없던 거예요. 사회만 발전시키는 것, 사회 발전을 시키면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좀 포함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원래 있던 MDG, 그러니까 새천년 개발 목표는 사회 개발 목표였는데 거기다 경제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딱 하나가 뭐였냐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목표가 환경 목표였어요. 자, 그 15년 동안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더 증가했고 바다의 어획량은 더 감소했고 자원은 더 멸종되었더라. 그래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돼. 그래서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경제, 사회, 환경이 포함되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동안의 과정을 다시 한번 수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와 뭘 하고 나면 앞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인간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모든 형태의 빈곤과 뭐하고 할 것을 결의해. 자, 유엔 회원국 모두가 193개의 유엔 회원국 모두가 합의한 개발 목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빈곤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했어요. 그리고 지구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활동을 할 거야 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거야. 이것이 환경을 고려한 개발 정책입니다.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경제사회 환경의 통합 발전 과제를 제시했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필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평화와 파트너십이 필요해. 평화가 없으면 지속가능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어.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생존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생존 담보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어야 돼.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공정함이 있어야 돼. 제도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평화가 아니고 아마 신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아젠다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 공정, 신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이 없으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자체가 이행이 안 돼. 그러니까 이 평화와 파트너십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을 위한 전제 수단이자 결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은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와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가능 발전은 달성할 수 없어. 그래서 이 평화와 파트너십은 그 자체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이면서 이행 수단이 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파트너십을 발휘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파트너십은 협력과 참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나오죠. 왜 이걸 하는데? 지속가능 발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궁극적인 최종 조착제는 뭐냐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예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대로 보니까 우리 앞으로 50년 후의 미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보존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자체에 대한 이해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밝게 들어가지요. 이것이 유엔의 이제 포부입니다. 이런 포부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잠깐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자,
자, 선생님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기후 위기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네. 코로나도 그것 때문에 온 것 같고 환경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네. 핫하지 않나요?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핫하고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고, 난 다른 생각도 있어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동의하세요? 이거 처음 나올 때는 어떤 문제가 가장 컸냐면요. 기후 위기도 있지만요. 지금부터 6년 전이잖아요, 벌써. 6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변한 거예요. 이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청년 실업이었어요. 불평등의 문제, 청년 실업이 전 세계적인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8번, 10번이 다 불평등과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가 다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은 청년 실업보다 더 큰 문제가 위기인 거예요. 6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6년 전에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지요. 그때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아마 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거의 10의 9는 다 이렇게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요거 할 때 또 하나가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여성의 수가 너무나 많았고, 그거는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너무 거의 모든 여성 의제가 다 공평하게 나왔던 것이 폭력 피해 여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 그리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차별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인권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아젠다였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하죠.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그것도 다 뭐였냐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에 다 지금 거의 블랙홀 같이 다 빨려 들어가는. 제가 한 4년 동안 지역 충북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지표 개발하고 뭐 평가하고 하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나온 것이 마지막에 남는 문제가 다 환경 문제밖에는 안 남더라. 왜냐하면 다른 것은 제도가 굉장히 끌어주는 힘이 있어요. 제도를 다시 말하면 국회와 정부가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제도의 힘은 뭔가 법을 만들고 뭔가를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개선되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개선이 안 되는 것, 악화되는 것이 뭐냐면 환경이에요. 유엔 개발 계획 2000년 이후부터의 환경 악화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이미 1900년대 이후부터 계속 악화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충북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지표 아무리 저희가 평가를 해봐도 다른 건 다 개선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는데 환경 지표는 쉽게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까지는 정말로 한 세대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한 30년 전에 환경 운동을 할 때는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 폐기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폐기물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었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제도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게 되면서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잘 해결될 것 같았던 그 쓰레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의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돼버리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급변하는 이게 이 환경, 특히 이 개선되지 않은 환경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지금 초점인 거예요. 근데 환경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일단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SDGs, 다시 말하면 KSDGs와 주요 의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걸 하려면 먼저 뭐가 되냐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각 나라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다 봤더니 그것이 17개의 목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그렇게 KSDGs를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취약 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 자체가 어려운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지속 가능 발전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 전개가 다시 필요한 거죠. 법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 발전법 제2조 정의의 2로 이렇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다는 것은 추진 체계도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속 가능 발전법에서 보면 지속 가능 발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의 기초에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통합 및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세 차원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규정을 했다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우리가 얘기했던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이 여기에 지속 가능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평가하고서 거기에서 되게 취약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잘하고 있는 것은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사회, 경제, 환경 세 가지 축으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자,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 동의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2017년도에 보고서 작성할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거 해결 가능합니까? 예. 이미 이것은 5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정부 정책의 결과가 저출산 고령화 소가족화이지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려면 최소한 50년 이상의 시간은 걸릴 것이다. 유엔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100년 이내에 없어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예,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든지 불가능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서 정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사회 발전 축의 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가 왜 문제예요, 근데? 자, 고민해 봅시다. 저출산 고령화가 왜 문제일까요? 저출산이에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고령화, 인구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출생아 수가 적은데 인구는 전체적으로 지금 나이가 들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4세입니다. 자, 44세의 인구를 앞으로 20년 후에 아이들이 다 지금 케어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 적은 수의 인구가 다수를 부양할 수 있을까? 자체가 너무 지금 등허리가 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령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출산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고령화 사회에 이제 아이가 많으면 고령화 되지 않지요. 전체 평균 연령을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나이가 현재 인구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다국적 이민국가화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되게 많이 얘기가 됐지만 이민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민 자체를 허용하고 이민국가를 표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내에 굉장히 반대가 많았지만, 반대를 해봐야 뭐해요? 국가 자체가 소멸되어 가는 판에 무슨 이민국이고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민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배경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 위협 요인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미 유엔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권고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 가능한가? 지금 현재의 이 문화가 거의 500년 이상 동안 쌓아왔던 문화인 건데, 이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사회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성평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지위를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불평등의 문제예요. 특히 경제적 또는 재산에 대한 것들, 소득 불평등도 큰 문제지만 재산의 문제 또는 자산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지금 이게 불평등화되고 있지요. 근데 그것도 쉽게 계산될 수 있는가? 예, 쉽게 계산되기는 어려운, 이 사회적 문제는 정말 계산되기 어려운, 굉장히 오랜 동안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현재 당면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의 위협 요인인 겁니다. 자, 경제적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요.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그 지속 가능성의 위험 요인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지금 이 얘기 하지 않지요. 이미 이거는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뭐 이거에 맞추어서 기술 개발하는 거 외에, 그리고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가 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얘기를 할 때 혹시 기본소득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일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또는 인간이면 최소 한 달에 1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이런 형태의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근로동기를 뭐 약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나오게 된 배경은 인문사회 계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과, 과학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죠.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진보되어야 돼. 근데 자, 그 진보된 과학기술로 개발된 상품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면 기술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단 없는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훼손시킬 것인가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는 것들. 이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보시는 거죠. 자, 환경 문제, 이거 다 아시는 문제. 예. 뭐 모든 대한민국은 특히 쓰레기 문제부터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예, 폐기물 문제에다가 자원의 남용 문제에다가 남획 문제에다가 뭐 그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 자체가 이미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라고 하는 건데, 이 환경도 이런 환경 변화 자체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기후 위기 때문에 뭘 대처를 못 해요? 자연재해에 지금 대처를 못 하잖아요. 폭우와 폭염과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증가하게 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생산물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빈곤한 사람이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환경은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문제와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지리적인 문제,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평화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평화 자체가 지금 전제되지가 않았어.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야. 그래서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재작년에 그 평창에서 1년에 한 번씩 평화 포럼을 개최를 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중남미 국가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있어서. 코스타리카는 굉장히 못 사는 국가였지만 지금은 중남미 최대의 GDP 국가이고 거의 그 국가의 그런 소득 수준, 각 개인이 받는 그 소득 수준이 거의 전 세계 탑 클래스예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삶의 질도 굉장히 만족해요. 그 이유로 그 사람이 뭘 찾았냐면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았어요. 코스타리카도 되게 분쟁이 심한 국가였는데, 국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코스타리카가 선택한 것은 평화 헌법을 우리는 도입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립국임을 만천하에 공포하자라고 해서 국민들이 평화 헌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서명을 했고 그것을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와 같은 코스타리카가 중립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를 상대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타의 국가들이 우리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국방비에 돈 투자하지 않았고 국방비에 투자할 돈 갖고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가 돼요? 기술의 발전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대비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평화가 없으면 지속가능 발전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국방비 지출 있죠. 11% 예산입니다. 11%를 국방비로 지출하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이거나 아니면 청년들에 대한 실업급여나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이전에 투입을 한다면 우리의 경제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평창포럼에 갔더니 철도의 발전 방향을 쫙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정말 제가 막 거의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철도가 북한 고기만 살짝 지나기만 하면 한쪽은 러시아를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을 거쳐서 그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또 한축은 중국을 거쳐서 이 동남아까지 연결되는 두 가지 기차축이 철도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만 지나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글로벌한 그 연결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은 다 만들어졌다. 딱 두 가지만 해결되면 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제진 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제진역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가장 그 마지막 철도가 있는 그런 역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철도를 가설하지 않은 걸 모르는 거예요. 북한이 철도를 가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에서 제진 그 역까지 철도가 가설이 됐고요. 우리가 속초까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에 기차선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 그거 가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까지만 합의가 되면 글로벌한, 다시 말하면 오송역에서 우리가 기차를 타서 파리를 갈 수 있습니다. 하노이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국방비 나가는 거 대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형태의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잠식하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17개의 목표는 이렇게 사회, 환경, 경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속가능 발전 UN 목표와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겹점이 있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더 나아갈 방향, 2030년까지 나아갈 방향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17개의 목표 중에서 사회와 관련되는 1번부터 6번까지의 목표입니다. 사회와 관련되는 그런 목표의 3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지표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지속 가능성의 위협 요인으로 불평등이 있다면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자, 소득 격차를 완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 소득 격차의 비율이 36.8%가 나 있으면 앞으로 15년 후에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그거를 31%로 줄일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차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 환경도 보니까 자,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산업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기, 생태계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 그러한 생태계 훼손을 복원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원율, 멸종 위기종에 처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74.3%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그 복원율을 90%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갯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죠, 그동안. 왜냐하면 그냥 갯벌은 서해안에서 그냥 그렇게 바지락 캐고 하는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갯벌이 단순하게
경제적인 자원만이 아니고 이 수질 오염을 오염 정도를 해소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이기도 하고, 산소를 유예하고, 뭐 미세먼지를 저하시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들이 갯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을 복원시키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갯벌 복원율이 0.2%라고 한다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6.0%까지는 갯벌을 복원시키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하실 때 이런 지표와 관련돼 있어서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맞는 거구나.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용률이 낮다면 이것은 지금 지속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자, 친환경차 보급 대수도 이거는 무조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자, 휘발유 지금 현재의 우리 이 차 이용은 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재생 가능한 또는 계속 고갈되지 않는 그 자원을 갖고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염물질 발생도 안 되고 재생 가능한 그런 형태의 자동차를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친환경차가 많이 증가했으면 합니다. 근데 지난해 9.7만 대가,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 900대가 친환경 자동차로 등록됐는데 올해 봤더니 뭐 200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 900대에 비해서 올해는 너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 자동차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지자체는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기업은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되게 많을 건데 그거 보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로나19와 일단 적용 사례에서 지금 올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무서운 게 뭐냐면 매년 이행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발간하게 되어 있고요. 유엔도 이것을 각 나라마다 보고서를 다 취합해서 유엔 보고서를 만들어요. 매년. 그래서 다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 목표마다 3번 목표가 있으면 그거가 전년 대비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계속 그림으로 하고 있어요. 맑음, 흐림, 뭐 네오 이런 식으로 좋아지면 맑음, 안 좋아지면 흐림, 정말 너무 안 좋아지면 네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제를 뭘 잡았냐면 너무 많아요. 17개 목표 자체를 평가하기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코로나와 관련돼 있어서 집중 분석을 하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봤더니 이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 그것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별로 봤더니 이렇게 영향을 미쳤대요. 자, 목표 3번 건강은 직접적인 영향인 거지요. 코로나19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 8번에 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요. 또 아울러서 예상치 못하게 식량의 생산과 배분 체계를 교란시키기도 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식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영양 섭취가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노인분들이 가서 많은 걸 사갖고 오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가서 쇼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영양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 예상치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차가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소득계층이 낮은 분들은 충분히 건강을 챙기기가 어려운 것들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나온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역량의 불균형도 있고요. 아울러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을 했지요. 아울러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 많이 있다 보니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 가정 내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배우자 폭력이거나 아동학대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 한 해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제활동 덜해요, 영양섭취 덜해요, 가정폭력 발생해요, 학교 아이들 안 가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어야 돼요 하다 보니까 뭐가 증가해요? 빈곤 인구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동사무소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한시생계급여 지원이 딱 붙어 있죠. 이것이 그거예요. 코로나 상태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빈곤 인구가 증가했었는데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자,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자, 생계비를 보존하겠습니다. 신청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한시생계라고 할 말 자체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 자체도 이미 뭐예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데 교육받지 못한 분의 특성은 빈곤한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굉장히 편한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홍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정부 정책을 간혹가다 홍보를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 자체가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를 한번 봤더니 코로나19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시 말하면 사회 영역의 모든 목표와 그죠? 1번부터 6번까지가 사회 영역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사회 모든 영역과 그리고 7번, 8번 그리고 9번은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번 불평등까지가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또 거의 대부분의 영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그리고 11번, 13번이라고 하는 기후와 도시라고 하는 환경 목표와 연결되어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더라. 그리고 16번, 17번은 파트너십과 정의평화 제도입니다. 이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감염병 하나가 사실은 그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활 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표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서 촉진될 수 있는 5가지의 구성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까 봤던 식품 안전성의 미확보 가구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가족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식량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요거입니다. 봤더니 2018년도에 쭉 봤더니 2018년도에도 대략적으로 보지만 되게 많은 낮아진 측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미확보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선진국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목표 3번이 건강 웰빙인데 그리고 목표 2번이 기아 종식이지요. 선진국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기아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비만이 문제죠. 네, 비만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봤더니 당연히 비만이 문제인 국가이기 때문에 식품 안정성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것도 딱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특별히 취약한 계층이 있더라. 그러니까 소득 수준. 그래서 잘 살지 못하는 계층이 훨씬 더 먹이를 찾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것이 동과 그리고 읍면하고 좀 보시게 되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 읍면 단위가 훨씬 더 도시보다도 식량을 잘 못 찾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이 훨씬 더 생활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이렇게 미쳤어요.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 때 뭐가 많이 증가했어요? 폐기물.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이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 전에는 그렇게 폐기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지금 눈으로 보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해 다 배달 음식 사 먹어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쌓이는 것이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위기의식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번영, 경제와 관련해서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현재 일 자체가 굉장히 둔화가 됐고 특히 어디에서? 관광과 운송산업은 굉장히 취약하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제일 먼저 폭발적인 수요가 뭐예요? 관광일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평화와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평화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번 제도와 관련돼 있어서 문제가 좀 있더라. 폭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도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ODA, 저개발 국가에게 돈 지원해 주는 거하고 아울러서 기후 변화를 지금 최소화하기 위한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거에 체결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산탄소나 이런 것들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국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로 막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말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안 들어오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 그래프가 딱 있거나 표가 있으면 명확하게 딱 보이죠. 객관적인 진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DGs를 아마 기사화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마 이런 인포그래픽이거나 통계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직접 가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언론에 신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잘 정리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캐치해서 쓰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걸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 되게 중요한 것이 재난 발생 때문에 빈곤해지고요. 재난 발생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에 더 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재난재해 피해자 수를 봤더니 자연재해보다 사회재난에 의해서 생기는 그 피해자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종자들이 있지만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 비교해 봤더니 그거보다는 이렇게 사회재난, 폭염이나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자가 훨씬 더 수가 많다. 그것이 지금 특성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근데 재산상의 피해는 어디에 더 많냐면 사회적 재난보다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명피해는 사회재난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그 산업재해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재산상의 피해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다 지금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할 것들은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쭉 검토해보고 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들은 이런 거죠. 자, 국내의 정세 변화가 왜 생겼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이 지역사회가 그냥 지역사회가 아닌 거죠. 글로벌화돼 있어서 국제사회 안에서의 충정부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글로벌 정세를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자, 탄소 중립을 대통령이 왜 발표했는가 신파리 조약이 뭔가 계속 뭔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것은 뭔가 국내 정세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게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도 한번 지표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국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계산해야 할 가치를 찾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예컨대 그 자연재난 때문에 되게 피해자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도시별, 그러니까 광역지자체별 그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의료인의 편차는 굉장히 커요.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의료진의 수나 아니면 질적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다시 도로 옮겨오게 되면 충청북도 내에서도 시군별 편차가 반드시 발생하겠죠.
그래서 국내 정세를 보시게 되고 국내 정세의 전체 판도를 보시게 되지만 아울러서 항상 염두에 주실 것은 우리는 광역이기 때문에 시군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응급센터나 이렇게 긴급하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발전시키려면 누가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또는 지방 정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업도 참여시켜야 될 겁니다. 하이스도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이스도 참여시켜야 되고 중소기업도 참여시켜야 되고 아울러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참여시켜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가 이걸 항상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유엔의 제1원칙, 지속가능 발전의 제1원칙이 어느 누구도 뒤처지는 이가 없게 소외되는 이가 없게 할 것은 다시 그냥 우리 지역에 의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이가 없게 하려면 가장 먼저 누구를 고려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만드시거나 의제를 제안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제가 한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갖고서 기사화한다면 어느 누구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걸 읽는 것들이 아니면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이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에 맞추어서 기사를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우리의 의제를 제시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엄청 빨리 해서 마쳤어요. 그래서 3시 33분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앞에 중간에는 생략하고 필요하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서 가장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들은 아마 기사 쓰시면서 필요할 그때마다 같이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